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사법 3법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있으면 뭐 법원 행정처 폐지라든지 앞으로도 이제 남아 있는 숙제들이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좀 건강하게 토론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라는 취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단 법안은 통과가 됐고 이 법안이 제대로 그리고 그 우려가 있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건강한 토론을 하자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죠. 나라구한 변호사 교수. 페이스북에 굉장히 긴 글을 쓰셨던데요. 아, 예. 제 재판 소원 관련돼 가지고 주변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길래 그러니까 내가 돈가스 얘기 말고 이렇게 길게 쓴 걸 내가 최근에 못 봤었는데. 아, 예. 예. 그러면 한번 하나씩 좀 뜯어보자고요. 재판 소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헌법과도 바로 직결되는 거니까요. 네, 네. 일단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제도는 한번 만들어지면 경로 의존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지금 새로운 제도에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기존의 제도는 편리하죠. 예. 예. 이미 그러니까, 익숙해졌을 그러니까요. 테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자 그래도 기존의 법조인들은 그 법조인들이 다 주변에 아는 검사들이 있고 아는 검사들이 또 굉장히 수사도 잘하고 똑똑해요. 그러니까 뭔가 검찰 개혁 자체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된 대법원 증원이라든지 재판 소원이라든지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이 기존의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주변에 법조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넘어서 가지고 제도가 잘못 설계된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법조인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제도는 이렇게 바뀌는 것도 그 타당하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긴 글을 쓰게 됐는데 예. 그 재판소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어떤 이제 그 사심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라든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게 헌법소원은 국가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 침해를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기본권 침해를 따지는 게 지금까지는 뭐 법이 그러니까 집시법이 야간 집회를 금지했던 거 위헌이다. 야간에도 집회를 하게 해줘라. 법이 호주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자만 호주가 되도록 하는 거 위헌이다. 남녀 평등하게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꾸자. 헌법재판소가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입법부의 권한 침해라고 하지 않거든요. 입법부 독립 침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률의 위헌성을 짚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사법부의 독립은 당연히 인정하되 사법부가 한 재판에서의 위헌성을 짚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법부가 짚어낸 그 재판을 그 위헌성을 짚어내는 것 자체가 마치 무슨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신문 기사 중에 제가 그걸 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사심제까지 가서 자신의 권리를 조금 더 보장받는 것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살 돈이 없어가지고 사심제 못 가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까지 못 가서 재판소원까지 못하면 3번 만에 재판이 끝나는 거니까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변호사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나도 사심제를 가서 소송 지옥에 빠질 것이다. 이런 글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어떤 대법원이 그 논리를 지금 아예 그 대놓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게 그렇게 따지면 3심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과연 그러면 지금까지 정말 기본권을 보장하는 재판만 해왔느냐? 이거는 별개의 논의예요. 별개의 논의지만 그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어떤 그 재판과 관련된 문제가 잘못된 논리라는 거는 우리 그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한다라는 건 오히려 돈이 많고 가진 사람들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우리 헌법이 규정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재판에서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작동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 부분을 체크해 준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 독일에서도 재판소원과 관련돼서 인용되는 것들이 그런 장애인과 관련된 권리들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서 잘 반영이 안 됐을 때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 측의 주장 혹은 그쪽에서 흘러 나온 것 같은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혹시라도 이제 헌법 전문가시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게 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헌법
그 연구관들,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헌법연구관들이 지금 당장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인적 구성 자체는 그대로인데 재판소원이 그러니까 1년에 약 3,000건 정도가 들어왔던 사건들이 한 10,000건 정도 들어올 것 같다 예상은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인적 구성을 늘리는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실제로 현재도 헌법재판소는 무료 재판을 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일단 재판을 하게 되면 일반 법원에서는 우리가 인지대 송달료 다 내고 돈을 내고 재판을 하는 소송 거거든요. 비용이라는 게 들죠. 예. 소송 비용 재판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객관적 가치 질서,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관련된 것을 재판하기 때문에 현재 무료 재판이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 내가 예컨대 뭐 기초 그 생활수급권자다라든지 어떤 경제적 사정이 안 좋다 그럴 경우에 지금도 국선 대리인 제도로 다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원래 권리구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국가는 돈이 없어도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말이죠. 뭐 변호사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입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제도를 보고 변호사가 있어야지만이 뭐 재판소원도 가능한 거니까 변호사 돈도 많이 드는 거고 또 변호사 비용이 많은 사람이 그런 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봐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제 절차도 있을 뿐더러 사실 그 내용 재판소원의 결과를 봐야 되죠. 결국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게 소수나 약자를 보호하려고 지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약자나 소수한테 더 손이 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제도의 취지나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이게 엄연히 알아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도와줘야 되고 그들의 어떤 권리 구제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판을 아무리 헌법소원을, 그러니까 재판소원을 해서 뒤집고 싶어도 못 뒤집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소원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답답한 게 재판소원을 하면 어떤 재판이 이루어질까라는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냥 대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니까 사심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재판소원은 엉터리 판결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엉터리 판결이라는 게 내가 증거를 냈는데 내가 낸 증거를 보지도 않고 전혀 다른 증거를 인정해가지고 판결문이 나왔다. 낸 증거는 심사가 안 된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내 재판 청구권 침해다. 그런 재판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 증인이 실컷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재판이라든지 이렇게 그 억울함이 있을 때, 그 억울함이 있을 때,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낸 증거가 전혀 인용이 안 됐느냐? 정말 재판 청구권 침해가 된 거네? 이런 재판이 아마 100건에 한 건도 나오기 힘들겠죠. 예전에 제가 그걸 봤는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형이 확정이 됐는데 그 형 확정된 거 싫다, 난 무죄를 원한다, 그래서 난 헌법소원을 하겠다. 말하자면 그런 게 가능은 한 겁니까? 아니, 헌법소원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아마 3일 내로 3일 한 3, 4일 인용되냐 기각되냐는 서정욱 변호사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1호로 쓸 것이다. 재판소원 통과되면 한 번아 제가요 꼭 그걸 하겠습니다. 라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죠. 1호로 저는 오히려 그 윤석열 씨나 김건희 씨가 1호로 재판 소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각하되는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이런 재판 소원은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줬는데 이야기를. 이 재판 소원 관련해서 사심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냥 프레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1987년 유월항쟁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민주화 제도 조치를 이제 하면서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를 안착해 왔는데, 그 중에서 1988년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생길 때 입법부, 행정부는 기본권 침해 등등에 관해서 다툴 수 있도록 보장을 해놨는데 재판만 제외예요. 그렇죠. 이 5글자.
예, 재판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대법원의 로비 때문에 빠진 거다라는 얘기가 막 나와 있잖아요. 예, 그 얘기 요새 많이 예. 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 왜 사법부만 예외로 합니까? 왜 재판만 예외로 해야 됩니까? 재판에서 억울한 게 있고 그러면 다퉈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4번이나 하는 거. 아니 뭐 돈 많이 드는데 왜 3번씩 해요? 한 번만 하지. 단심제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런 아니, 부분이 그러니까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재판 주장을 소원제로만 너무 하는 얘기할 수 겁니다.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를 자연스럽게 대법관 증원이랑도 한번 연결시켜서 예, 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대법관이 되려면 조건이 음. 법조 경력이 20년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45살 이상이어야 돼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어떤지 아세요? 예, 법조 경력 15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40살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헌법재판관이랑 대법관이 약간 달라요. 다른데 어디를 더 지금 위로 대법원을 더 대법관 위로. 더 위로. 그게 지금까지 87년 헌법 이후에 법을 만든 다음에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위계를 만들어 버린 거네요. 위계 자체를 그 당시에 80년대 90년대에 위계 자체가 대법원이 높았고 그렇죠. 판사들 세상에서는 대법관을 더 위로 보는 거예요. 대법관 후보자로 갔다가 대법관이 안 된 사람들 실제로요. 실제로 80년대 90년대 헌법재판관들은 대법관 후보자였다가 안 된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됐었어요. 약간 후기 같은 개념인 네네. 거예요. 아 대학 입학. 네, 전기 네, 후기 이렇게. 아, 예. 후기 대학. 저희는 너무 잘 아는데 저도 후기대학. 잘 알죠. 예, 네. 예, 예. 한양대. 후기를 이해하시려면 나이 대학교. 예. 그랬다고 옛날 지금 옛날에 예. 옛날에 그랬다고요. 옛날에 지금만 서울대 떨어지고 성대 가고 이런 예. 거. 그러나 지금 대법원 증언과 재판 소원을 대법원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들의 자기들은. 문화와 판사들의 그 기억. 네. 예, 거기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동급이 되거나 헌법재판소가 더 못 견디는 위에 서는 거죠. 듯한 못 견디는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고 있다. 대법원이 넘버 원이고 네. 헌재가 넘버 예, 투인데 알겠습니다. 어디서 그 지위를 바꾸려 드는 거야? 이런 오로지 거죠. 법조인의 세계에서만.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수업을 하면서 항상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요. 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디가 더 셀까? 어디가 더 우위에 있을까? 그러면 학생들 전부 다 헌법재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병렬적 구조이고 서로 역할이 다르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이게 하거든요.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날리는 걸 본 거예요. 네, 국민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엄청난 데구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법원은 생각을-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 예. 음. 우리 아니, 근데- 박지훈 변호사가 보니까 지금 대법관이 될 경력이 다 되네요. 나도 몰랐어요. 네. 야, 많이 됐네. 다 됐네. 세월이 네. 이렇게 됐네. 시키주마. 예. 열심히 할게요. 하겠네. 네. 다 됐어. 예. 그러니까. 둘 다 할 다 수 넘었어. 있네. 네. 네. 대법관 후보자로 이제 네. 추천위원회에서 아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헌법재판관.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나중에 어디 보도에서 보시더라도 이분은 아닐 겁니다. 12명 정도 변호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박지훈. 검사도 있고요. 아, 김정환보다 적네요. 김정환은 아 여기도 많겠네. 예, 많아요? 예, 아, 예. 많겠네. 김정환이 지금 한 14명인가 있는. 저는 사실 실제로 재판장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박지훈 변호사를. 민사 재판하면 이제 소개를 해요. 음. 원고 대리인 그러면 뭐 법무법인 어디에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음. 피고 대리인 법무법인 아. 어디에 박지훈입니다. 네. 이렇게 판사가 좀 딴 생각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같아요? 하면서 이래가 빵 터진 적이 예. 있어요. 그 나와서 요즘 인사도 그 하고. 잘 되고 있는 영화 중에 이제 왕과 사는 남자. 아. 예. 아, 그분도 단종 제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또 박지훈 배우. 동명이죠. 참 안 어울린다. 아유, 예. 눈이 애처로워요. 단종. 예. 자, 지금 이제 사법 개혁 3법 얘기하면 지금 재판 소원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법 왜곡죄 관련해서요.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이게 중앙일보가 지난주에 썼던 기사 제목인데 법 왜곡죄가 통과됐다. 초코파이 절도 무조건 처벌. 판검사 무한 괴롭힘.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거는 좀 설명을 해줘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하던 노동자가 그 쉼터에 있던 초코파이 먹은 게 절도죄가 되어가지고 처벌받았던 내용인데 법 왜곡죄가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억울한 판결이 있으면 이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법 왜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권남용죄의 특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제 법 왜곡죄가 뭐냐하면 자, 그 우리가 그 아동을 학대하면 우리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동을 학대하면 아동 학대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아동복지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아동 학대하면 가중 처벌해요. 예. 장애인 학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면 모든 공무원을 처벌하는데 그 공무원 중에서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너희들이 법을 가지고 직권남용하면 더 가중처벌하겠다. 이게 법 왜곡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법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네네. 되는 니들이 법을 왜곡해서 집행했을 때 그걸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직권남용죄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 직권남용죄 때문에 무서워서 공무원 못하겠어. 이런 공무원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 법 왜곡죄 있으니까 판검사 못하겠어.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좋은 교수님이네. 설명이 재밌어요. 없는 거예요. 법 왜곡죄가 되려면 실제로 그런데 그런 사안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적극적으로 허위로 증거를 조작합니다. 판결문에서 의도적으로 증거를 빼고 판단을 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법 왜곡죄가 되는 거지. 법 해석과 관련된 자기 견해가 어떤 소수 견해다 또는 그 견해 자체가 어떤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법 왜곡죄가 안 돼요. 그 조문이 다 그래 돼 있어요. 네네. 재량이나 해석 부분을 처벌하지 않는다 돼 있고 네네. 지금 말한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의도적인 왜곡이거든요. 예. 적용을 해야 되는 걸 안 하거나 네. 뭐 그렇죠. 마음대로 하거나 예. 이런 부분인데 그게 다 처벌받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걸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판검사가. 케이스로 지금 얘기되는 게 직위원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그렇죠. 자, 날짜냐 시간이냐 그 기준을 뭘로 볼 것이냐라는 것이 통상 우리가 지금 관례로 그리고 계속해서 법조계에서 진행돼 왔던 건 날짜로 본 건데 그 케이스에만 해당해서 시간으로 봤다. 그리고 그것을 그 혐의가 있는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적용해 줬다. 이 부분은 법 왜곡죄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그건 이제 왜냐하면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아하. 기존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 자체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도적으로 본인이 증거를 조작한 뭔가 허위를 작출해낸 게 아니기 때문에 법 왜곡죄가 되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 법 감정상 그런 걸 법 왜곡죄로 해야겠다. 왜곡이란 말 자체에 가지고 있는 의도상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형사상 법 왜곡죄는 그런 경우는 처벌하기 그 어렵죠. 케이스하고 좀 다르다. 그게 그러니까 없죠. 이게 아마 예. 제가 뭐 재판 과정을 다는 알지 못하지만 변호인들이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시간을 해달라고. 예. 그래서 사실은 형사법 교과서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만약에 법에 통계가 있으니까 지금 소급해서 예를 들어서 직연 처벌할 수 있냐 약간은 세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소급도 안 처벌이 되고,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거 문제가 뭐 상상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 왜곡죄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렇죠. 법을 검사, 적용하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잘못 적용해서 누군가에게 유불리가 만들어졌을 네, 때 네. 그걸 체크해내겠다는 거죠.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보도 자체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판검사 무한 괴롭힘이라고 네, 주장을 하고 괴롭힘이라는 표현을 있는데 썼어요. 이게 무슨 왕따나 집단 괴롭힘 차원에서 검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일부러 법 왜곡죄를 신설한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 또한 프레임이다. 근데 정작 저는 어떤 그 기사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기사를 쓴 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우리가 처벌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기자는 아니라 그럴 거는 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기자들이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기사를 썼다 그래가지고 다 처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기자가 자기가 정말로 사실 자체를 왜곡해가지고 기사를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처벌이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에 이를 때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법 왜곡죄를 가지고 검사들이 이를테면 동료 검사나 동료 판사들을 기소를 할까? 설령 기소를 했다 치더라도 판사가 유죄로 판결을 할까? 결국 제19 감싸기가 작동을 하게 될 거고 M1 수사관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를 벌써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면 되지 뭐하러 법 왜곡죄를 만들어 그런 거 만들지 마라는 보수 언론들의 여론이 상당히 네네.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직권남용으로도 처벌이 굉장히 안 돼요. 맞아요. 네, 없어요. 제가 그 조사 통계 낸 걸 봤는데 거의 없어요. 우리 왜 저 박근혜 탄핵 때 많이 봤잖아요. 직권남용이다 그랬더니 그 직권이 없다. 무죄가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 직권을 식으로 갖고 정리가 있지 돼요. 않다라고 네. 해버렸어요. 난 그때 그 논리가 굉장히 신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깜짝 양승태 놀랐어요. 거다 예. 다 무죄 나온 거 아닙니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이렇게 조금씩 바꾸면서 결국은 양승태가 전부 무죄 받을 수 있는 논거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잘못된 논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지금 논리로는 처벌하지는 않고요. 네. 잘못된 논리는 아니지만. 실제 법이 왜곡된 어떤 형상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법 왜곡죄가
제가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게 이게 예방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 어떤 우리는 최악 모든 제도라는 거는 최악의 사람이 최악의 잘못을 했을 때를 상정하는 거예요. 그 어떤 판사가 그 어떤 검사가 재판을 하고 기소를 할 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내가 판결을 고의로 잘못 써야지 증거를 왜곡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것 자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언젠가 MBC에서 그 독일 판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독일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독일 판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권력자가 당신에게 뭐 여러 가지 이익을 주고 재판을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나는 법 왜곡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방어할 수 있다. 그 효과도 그럼요.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일반 예방 이런 게 있고 가장 큰 게 내가 그걸 경계하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나 왜곡죄로 나 처벌될 수 있으니까 네. 판사가 신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런 거를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요. 실제로 법왜곡죄가 독일도 마찬가지고 매우 사건이 많지 않아요. 아주 극소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거는 그만큼 위화적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그 묶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 왜곡죄, 대법관 증언, 재판소원 이거를 굉장히 비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제도가 바뀌는 게 싫은 거예요. 네, 기존의 제도가 편한 거고 대법원의 권위를 깨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 개혁도 그렇고요, 사법 개혁도 그렇고 이 개혁이란 단어가 붙었을 때 그 기존의 그 기득권들,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강하게 저항하는 부분. 거기가 진정한 개혁의 포인트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맞아요.